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도 갭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메가 이슈를 들고 와서 국민분들께 호소를 해야죠. 민생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도 되면서 우리가 먹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좀 던져주는 맛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의도에 왔습니다. 정치 1번지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왔는데요.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김문수, 또 이준석 이런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실제 최종 당선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나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들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에는 뭐 정치 컨설팅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뭐 정당 하시는 분들 다 이쪽에 모여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만날 분이 여기 사무실에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찍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자, 이제 대선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 초반 또는 40% 후반, 김문수 후보가 30% 중후반, 이준석 후보가 6%에서 8%대 요 정도 흐름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선거 직전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가능성은 또 없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5월 3주 갤럽 조사인데요. 13일, 14일, 15일, 5월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이거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인원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말씀 주신 것처럼 51, 그 다음에 김문수 29, 그래서 22%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상당히 그 격차가 크죠. 격차 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게 양강으로 완전히 붙는다든지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다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역전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변화, 지지율 변화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최근에 단일화 여론도 다시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강 구도로 가면 이준석 후보의 지금 한 8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결과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죠. 양강 구도가 강해지면.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그러면 2위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더 높아져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해봤더니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같이 하자,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첫 번째 생각은 지금처럼 이제 구도가 이와 같이 바뀌는 경우에 잘하면 2위 경쟁까지 갈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양강이 맞붙었어. 근데 내가 낮아지는 속에서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하면 그러면 구도가 확 바뀌니까 나의 가치가 드러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일화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달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당을 해산하고 들어간다든지 했던 경우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지금 그러면 자기 세력을 유지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란 이 세력을 만약에 양강 체제가 돼서 다약이 되면서 3%까지 눌린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방선거나 또는 총선까지 가면 2, 3%가 10% 넘는 그런 두 자릿수 지지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계속
갈 생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당 내에 계신 분들이 그럼 단일화를 하자. 이 당을 없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지금은 별로 없어요.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당을 해산하자. 라는 집단적인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 누구한테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면 그러면 대선 때 쓴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작은 정당으로서 감당이 안 되니 이걸 큰 정당에 묻어가는 걸로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은 데다가 지금 이준석 후보는 혼자서 열심히 뛰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지도 않다. 절약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다중을 모이게 하는 어떤 캠페인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맞습니다.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접촉면을 넓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일화 여론 압박이 커지더라도 일단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오히려 단일화 압박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는 좋은 일이죠. 압박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자기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몸값도 높아지고 주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여론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더 즐기면서 개혁신당을 더 옹골차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지지율보다는 나중에 총선을 할 경우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의석수를 더 확보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힘으로도 3석 얻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욕심을 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어찌게 됐건 지금 구도에서 드라마틱하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는 일단 전체적인 구도, 선거는 구도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구도이고 이것이 어떻게 막판에 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흔히 이제 선거가 구도, 정책, 조직, 바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때 그 구도는 후보들이 누가 나왔는지 하는 인물 구도인데요. 그런 인물 구도는 이제 뻔히 보시는 게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선거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구도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전직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그에 따른 탄핵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이다 보니까 정치의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볼 것 같아요. 효능감이 아주 그냥 폭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가 제대로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떤 정체 현상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정치가 자기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라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 이렇게 보게 되면 네거티브가 안 보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네거티브전이었었죠. 엄청나게 폭로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네거티브는 이제 됐고 더 이상 네거티브 듣기 싫다. 그냥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두는 사실은 경제성장, 국가 도약을 누가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각 당 또 각 후보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약간 컨설턴트 차원에서 조언을 한번 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탄핵 말씀 주셨는데 탄핵 민심은 이미 이제 과거의 일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갔었고요. 그런데 이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빨리 과거와 단절을 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했어야 됐는데 탄핵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본선까지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이냐 탈당이냐 이 논의가 계속되어 왔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프레임 전략에서 국민의힘이 좀 느려져.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많이 느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먹혀든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 주신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 또 민생, 이 문제를 누가 효과적으로 더 좋은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메가 이슈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새 후보가 아주 뚜렷하게 제시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는 지난 토론 때 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또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이냐, 신성장 동력이냐,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그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토론을 좀 봐야 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좀 AI는 나왔는데 AI는 또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소상공인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새 후보들이 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외국으로 나와 있는 공장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뚜렷하게 어떤 대안적인 걸로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오면 좀 눈길을 끌 것 같고요. 이렇게 빅3 후보들보다는 오히려 토론 때 나왔던 권영국 후보가 성장이 아니다. 이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가 사실상 그쪽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메가 이슈가 될 수가 있죠. 불평등 해소라는 문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그러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민생도 해결하고 주변에 이제 강국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 무역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전쟁 문제도 여기 결부되어 있겠지만 그리고서 남북 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그리고 그곳에 의한 민생 경제의 활성화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 이슈를 누군가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4명 후보 중에 오히려 권영국 후보만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뚜렷하게 했다.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막판에 또 어떤 걸 제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는 어떤 그런 메가 이슈를 들고 있는 후보는 없어 보인다. 맞습니다. 핵폭탄급 메가 이슈가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민심은 지금 충분히 고양되어 있습니다. 과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상 노무현 후보 시절에 사실 수도 이전을 얘기했죠. 수도 이전. 이게 단순히 충청권을 노리는 어떤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수도를 이전을 해서 수도권을 전국화하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럼 지역 개발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과밀화된 수도권을 해소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발전 정체가 되어 있던 지역을 성장시키겠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였거든요. 그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메가 이슈 하나로.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을 뽑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 모두가 분배 이슈이자 사실은 그걸 통한 발전의 어떤 비전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4후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후보들 중에 메가 이슈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할 것인가? 그럼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방 소멸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초고령화 사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대안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한번 제가 대표님께 오히려 역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삶이 보장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사망을 덜 하는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닌겔을 꽂겠다. 그리고 튜브로 코에다 꽂겠다. 이거를 가지고 사망률을 낮추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망률이 낮아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출산율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출생률이 낮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출생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임시 방편에 그런 정책들만 가지고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거죠. 메가 이슈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 그다음 국가 도약을 위한 메가 이슈를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뒤집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김문수 후보 측을 지금 본다면 지금까지 경선 컨벤션,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컨벤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컨벤션, 꾸준히 이 컨벤션 효과만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컨벤션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확 올라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뭐 한반도 통일 문제라든지, 그죠?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에서 그러면 한반도 통일 같이 아주 큰 무엇인가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 경제가 살아날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과의 교역 문제, 이런 것들에서 칼자루를 어차피 우리가 못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트럼프 얼굴만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 있는 공장을 끌어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든지 무엇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게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엄청나게 큰 메가 이슈가 될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도 갭을, 이거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메가 이슈를 들고 와서 국민분들께 호소를 해야죠. 민생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도 되면서 우리가 먹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좀 던져주는 맛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판이 이제 뭐 조금씩은 올라가겠지만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뒤집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쪽 이제 보면은 현재 약간 우클릭을 하면서 보수 측 인사들을 당내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선거 전략을 이제 그런 식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엄청 효과가 컸죠. 사실 민주당이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시면 이게 진보 당이다, 보수당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를 추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죠. 그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민주당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중도 보수, 지금 왜냐하면 조금 약간 강한 보수, 아주 매우 적극적인 보수, 일부 언론에서는 극우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한 영향이 좀 커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의 포지셔닝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그런 분들을 아우른다고 했을 때에 그 효과는 매우 크죠. 효과는 크고,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동진 정책이 먹혀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TK, PK에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 텐트로 가겠다 하고 짐 싸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과거의 메가 이슈로 이제 행정수도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보면은 이제 여야 양쪽 다 세종으로의 그 수도 이전은 다 공약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더더욱 수도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수도 이전, 그 다음에 수도 이전을 할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보신 견해를? 아니 뭐 수도 이전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랄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미 총리실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주요한 어떤 헌법 기관들이 얼마나 이전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세종시의 준비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의 어떤 도시 발전과 맞물려서 무리 없이 이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지금 용산으로 갔다가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가느냐, 아니다, 뭐 잠시 뭐 어디에 머물다가 뭐 세종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적극적으로 뭐 이전은 당연히 되는 건데, 수순과 절차 그리고 국가기관이 얼마나 좀 분산돼서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과밀화된 수도권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이미 뭐 몇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속도와 인프라 폭의 문제지,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문제가 국민적인 아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개헌하고 또 사실 연관인데요. 완전히 수도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이게 수도 이전은 안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 완전한 수도 이전은 개헌의 문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4년제로 해가지고 뭐 중임이냐 연임이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게 다 개헌 이슈인데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 이후에 개헌도 실제로 이제 정치적 어젠다를 넘어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이죠. 지금 주요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는 다 공언하고 있고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하면 개헌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뭐 수도를 명문화한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국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권력 구조 문제가 제일 이제 크겠죠.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을 이제 4년 연임 혹은 중임으로 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주 미세한 차이이지만 지금 주요 양대 정당에서는 다 같이 이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하에서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의 일부를 국회로 이제 돌려주는 문제들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뭐 이번 선거의 관전평 내지는 메타보이스 이제 김봉신 대표 입장에서 어떤 거를 주점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무리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번 대선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제 비상계엄 및 탄핵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은 여론조사로는 이제 약세입니다. 강하지 못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 약하면 또 굉장히 강한 민주당도 진행이 더 되다 보면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즉 개헌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권력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정치 제도도 제도상에 있어서의 개혁 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계 개편과 정치 개혁을 대한민국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 무려 30년 넘은 그런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고요. 지금 누구도 그 30년 넘은 브랜드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30년 넘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건 명품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 구조는 명품이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에 의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개헌과 함께 정치 개혁이 되고 그러면서 87년 체제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좋은 어떤 정치 구조를 남겨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